강남 한복판 최고급 로펌 회의실에서 수천억 자산가 강대호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80억 빌딩을, 오빠는 100억대 회사 지분을 챙기며 축배를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생 할아버지를 홀로 간호했던 손녀 지수에게 건네진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가 아닌 얇다 못해 비치는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야, 강지수. 할아버지가 너 대학 보내느라 미천이 다 떨어지셨나 보다. 5만 원이 뭐냐, 5만 원이. 키키. 가족들에게 조롱당하며 쫓겨나듯 나온 길. 지수는 빗물에 젖은 5만 원권 지폐를 쓰레기통에 던지려다 멈칫합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지폐 뒷면, 그곳엔 인쇄된 적 없는 핏빛 낙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5만 원권은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초라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들의 가면을 찢어발기고 500억 신탁 자산을 통째로 움직일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9제가 끝난 날의 서울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구름이 금방이라도 무거운 비를 쏟아낼 듯 도시를 압박하고 있었지요. 강지수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강남 테헤란로의 대형 로펌 태산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유리 외벽은 차가운 하늘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고 그 거대한 반사광 속에서 지수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미는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외부의 소음은 차단되고 대리석 바닥 위로 지수의 구두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대호 회장님, 유언장 공개건으로 오셨습니까? 지수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진동 없이 21층을 향해 미끄러져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지수는 자신의 손등 위로 돋아난 소름을 문질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금빛으로 각인된 태산 법률사무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 VIP 회의실 앞에는 이미 아버지 강철민과 오빠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맞춤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빳빳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슬픔 대신 묘한 고향감이 읽혔지요. 아버지는 지수를 힐끗 보고는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빠 민주는 명품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네. 역시 눈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지수는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나머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 자수성가한 할아버지 강대호는 무뚝뚝했지만 공부를 좋아하고 차분한 지수를 유독 아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에도 중학교 졸업식 날에도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지수의 곁을 지킨 것은 거친 손마디를 가진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장난감 블록처럼 내려다 보였지요.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생수병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박준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럼 고 강대호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칼날이 종이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늘 지수야,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그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가 건물. 시가 48억 원 상당. 이는 장남 강철민에게 상속합니다. 아버지 강철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였습니다. 그는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무릎 위에서 까닥거리는 발끝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 5채와 대호건설 지분 15%, 합계 시가 54억 원 상당. 이는 손자 강민준에게 상속합니다. 오빠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승리했다는 듯한 확신이 번졌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환희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지요.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동정심이 스쳤습니다. 손녀 강지수에게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시선이 지수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현금 5만 원을 상속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오빠 민준이 먼저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비웃음이었고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5만 원? 진짜? 야, 강지수. 할아버지가 너 대학 등록금 대주느라 미천이 다 떨어지셨나 보다. 이걸로 조의금이나 보태라. 장례식장에서 꽤 썼을 테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 무관심은 오빠의 조롱보다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지수 앞으로 얇은 흰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신권 5만 원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폐의 감촉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박 변호사의 물음에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답했습니다. 없네. 끝났으면 가세. 민준아, 삼성동 건물부터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해라. 두 사람은 지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멀어져가는 그들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 건물, 지금 팔면 시세가 하는 탐욕 섞인 대화가 희미해졌을 때 회의실에는 지수와 박 변호사만이 남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유언장이 워낙 명확해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겁니다. 유감입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상이 그려진 평범한 5만 원권. 하지만 지수는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손녀에게 고작 모욕을 주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 리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로펌 건물을 나오자 매서운 칼바람이 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수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할아버지가 생전에 건네주었던 낡은 수첩을 만져보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집원들이 빼곡했지요. 지수는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끝까지 지켜봐라. 임종 직전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던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다시금 선명해졌습니다. 지수는 5만 원이 든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다시 차가운 이성이 되어 그녀를 깨웠습니다. 5만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던진 이 기묘한 수수께끼 속에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진짜 힘이 숨겨져 있음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회색빛 도심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할아버지의 그것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펌을 나온 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코트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것이 대한민국 대형 건설사 회장의 손녀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은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그 안에 5만 원권 한 장이 전등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지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망설이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로나 격려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 마디는 얼음물보다 차가웠습니다. 받은 돈은 잘 챙겼느냐? 비꼬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5만 원이 그녀가 가질 전부임을 확신하는 지독히도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민준이 상가잔금 치르는 대로 내 거처도 알아봐 주마. 쓸데없이 로펌 주변 기웃거리며 소란 피우지 마라. 가문의 수치다. 지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치라는 단어가 송곳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맬 때 아버지는 골프를 치러 다녔고 오빠는 외제차 전시장을 돌았습니다. 오직 지수만이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지요. 그 헌신의 대가가 고작 5만 원과 가문의 수치라는 낙인이라는 사실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5만 원권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지켜봐라. 할아버지는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서랍에서 낡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디자인 전공 서적을 볼 때 쓰던 것이었지요. 지폐의 앞면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상, 오죽헌, 묵포도도, 위조 방지 장치인 홀로그램도 정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지폐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월매도와 풍죽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돋보기를 바짝 들이대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훑쳐 내려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뒷면 왼쪽 하단, 풍죽도의 대나무 잎사귀 그림자 끝자락에 아주 작은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그저 인쇄상의 오류나 작은 얼룩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최대 줌으로 당겨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새겨진 붉은 낙관이었습니다. 사각형 틀 안에 전서체로 새겨진 두 글자, 대호,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서예에 조예가 깊어 자신의 작품마다 직접 한 낙관을 찍곤 하셨습니다. 지폐의 낙관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폐는 단순한 상속금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남긴 밀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곧바로 시내의 유명한 화폐 수집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돋보기 안경을 쓴 노신사가 지수의 5만 원권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이건 낙관이 아니라 그냥 도장 같은데? 지폐를 훼손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수집가들도 이런 건 안 찾습니다.
그냥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해요. 선생님, 이 도장이 원래 찍혀 나온 것일 수도 있나요? 노신사는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조폐공사에서 이런 실수를 할 것 같나? 이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찍은 거야. 아무 가치도 없어요. 지수는 수집소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명료해졌습니다. 전문가조차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는 이 지폐.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가치 없는 것을 유언장에 명시하며 손녀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은 오직 지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였지요. 지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보았던 집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철동 47-8. 지수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종로의 낡은 뒷골목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찾아간 곳은 세월의 때가 묻은 대한은행의 본점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듯한 회색빛 석조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지점들과는 달리 이곳은 중후한 목재 가구들과 낮은 조명이 가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대호 회장님 성함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몇 분 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점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강지수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회장님께서 설정해 두신 보안 단계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지점장은 지수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몇 차례 열리고 닫혔습니다. 지수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금고실이 아닌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구형 지문 인식기와 특수 조명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손녀분께 남긴 지폐를 보여주십시오. 그 지폐가 없으면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수는 봉투에서 5만 원권을 꺼냈습니다. 지점장은 지폐를 특수 조명 아래 놓았습니다. 그러자 붉은 낙관이 보라색 빛을 내며 밝게 빛났습니다. 특수 형광 잉크가 섞인 낙관이었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분증과 함께 회장님께서 미리 등록하신 질문의 답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돌려 질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질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자주 했던 거짓말은?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지수와 할아버지 단둘이 있을 때만 나누던 농담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는 배고프지 않다. 상담실 안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지점장이 서류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지수 씨, 이제부터 회장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가방을 여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는 당신의 적이 될 것이며 세상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래도 여시겠습니까? 지수는 가방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좁은 원룸의 한기,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오빠의 비웃음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5만 원은 자유로 향하는 티켓이자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지수는 힘주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금덩어리도 두툼한 돈다발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권에 달하는 낡은 장부들과 USB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낡은 만년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거대한 빌딩 숲 아래 묻혀 있는 추악한 진실과 가문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지수의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지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지수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지수는 지하철을 3번 갈아탔습니다. 누군가 뒤를 밟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리며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빌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지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노트북을 켰습니다. 가방 속에서 꺼낸 USB는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내뿜고 있었지요. 단자에 그것을 꽂자 인식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폴더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수에게. 마우스를 쥔 지수의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PDF 파일과 엑셀 시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대호건설의 지난 10년간의 비자금 흐름도, 그리고 아버지 강철민과 오빠 강민준이 저지른 횡령과 탈세의 증거들이 날짜별로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파일을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던 시기에도 회사의 지분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오빠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투자 실패를 메꾸고 있었지요. 그들이 받은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은 사실 거대한 부채와 세금 폭탄이 설계된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그때 화면 가장 아래에 있는 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5만, MP4, 상속받은 5만 원권의 액수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영상을 실행하자 병색이 짙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이미 낙관의 비밀을 풀었겠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오빠는 돈의 노예가 되었다. 그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껍데기만 주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사람의 가치를 아는 아이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화면 너머의 지수를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5만 원권의 일련 번호를 기억해라. 그것이 스위스 은행에 신탁된 5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여는 열쇠다. 그 자산은 사회공헌 신탁으로 묶여 있다. 내가 관리자가 되어 이 돈을 지키고 우리 가문의 죄를 씻는 데 써다오. 500억? 지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가 자신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거대한 사명에 가까웠습니다.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5만 원권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흔한 지폐 한 장이 500억이라는 거함을 움직이는 키였던 셈입니다.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화들짝 놀라 커튼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급차였지만 지수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요동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오빠 민준이었습니다. 야, 강지수. 너 오늘 종로대한은행 본점 갔었지?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점장한테 연락받았다. 내가 할아버지 개인 금고 열었다고. 그 안에 장부 있지? 빨간 수첩이랑 같이 있던 거. 그거 당장 내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치미 떼지 마. 그 안에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서류가 있어. 그거 남의 손에 들어가면 아버지고 나고 다 끝장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지금 너네 집 앞이다. 지수의 시선이 창문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지수가 사는 2층 창가를 서서히 비추고 있었지요. 지수는 노트북을 급히 닫고 가방 속에 USB와 장부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문의 죄를 씻으라고 하셨지만 눈앞의 가족은 그 죄를 덮기 위해 지수를 사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이 주는 무게감보다 자신을 핏줄이 아닌 처리해야 할 장애물로 보는 오빠의 목소리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뒷문을 향해 발을 뗐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단순한 상속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방 속 5만 원권 봉투만이 지수의 손바닥 안에서 바스락거리며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빌라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강지수, 거기서 하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지수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밤거리는 이제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진 포식자들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500억이라는 무기를 쥔 채 가장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지수의 결심은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한 줄기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공기가 비릿한 금속 맛을 냈습니다. 지수는 빌라 뒷골목의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포식자의 여유였지요. 강지수,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오빠 민준의 목소리가 골목벽에 부딪혀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문의 치부를 담은 장부와 500억 신탁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옆 건물로 통하는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손톱이 시멘트 벽에 긁혀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번쩍하는 성광과 함께 골목 입구가 환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검은 세단이 라이트를 켠 채 진입한 것이었지요. 짐승의 눈 같은 헤드라이트가 지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만해라, 지수야. 차문이 열리고 아버지 강철민이 내렸습니다. 그의 음성은 평소처럼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걱정 따위는 없었지요. 오직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으려는 주인의 조바심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어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5만 원만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두 분이 가지셨으면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5만 원? 그건 할아버지가 노망나서 던져준 껌값이고 내 손에 든 그 가방, 그거 우리 거야. 대호건설이 어떻게 세워진 회사인데 너 같은 계집애가 망치게 둘 줄 알았어? 망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이 장부에 적힌 오빠랑 아버지의 죄들이죠. 지수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수야, 너는 모른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그 장부는 이 집안의 기둥이다. 그걸 무너뜨리면 너도 무너지는 거야. 당장 이리 내라. 기둥요? 썩은 기둥이죠. 할아버지는 이 기둥을 뽑아내라고 저한테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끝까지. 민준이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뺏으려는 손길과 지키려는 손길이 엉켰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갈렸습니다. 민준이 가방 끈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넌 그냥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끼워준 식객일 뿐이야. 식객? 지수는 힘이 빠진 채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이라고 믿었던 환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지수는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니라 언제든 내다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식객. 할아버지가 너한테만 다정했던 게 우연인 줄 알아? 넌 우리한테 빚쟁이였어. 내 엄마가 집안 망치고 나갈 때 할아버지가 걷어준 덕에 사람 구실하고 산 거라고. 민준의 폭언이 칼날처럼 지수를 베었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지수는 실수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은 곧 거대한 허무가 되었고 허무는 다시 차가운 증오로 변했습니다. 지수는 붙잡고 있던 가방 끈을 툭 놓아버렸습니다. 가져가세요. 그 썩은 기둥. 민준이 승리감에 젖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방을 열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뒷부분이 비어 있어? 지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짜 핵심 장부는 이미 변호사님께 넘겼어요. 제가 잡히면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설정해뒀죠. 오빠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할아버지가 만든 가짜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집어들 미끼 말이에요. 뭐라고? 아버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빳빳한 5만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분이 이럴 줄 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5만원만 주신 거예요. 이 돈은 상속금이 아니었어요. 두 분의 탐욕으로부터 제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는 탈출권이었죠. 지수는 5만원권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노란 지폐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으며 나비처럼 춤을 추다 진흙탕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강지수가 아니에요. 대호건설 강대호 회장의 손녀도 아니죠. 저는 그냥 저예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부터 법의 심판을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지수야, 이게 서지 못해. 아버지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미리 불러둔 택시의 전조등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지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그 거대한 어둠이 이제는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 몫을 다할게요.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힘을 쥔 지수는 이제 포식자들에게 쫓기는 쥐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서늘한 바람 끝에 새순의 향기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더 이상 낮게 가라앉아 있지 않았지요. 투명하게 갠 푸른 하늘 아래 성수동의 한적한 골목 안쪽으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갓볶은 원두의 향이 감도는 작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계는 어둡고 좁은 지하 골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의 등 뒤에는 지수 디자인 재단이라는 소박한 이름표가 붙은 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500억 원의 신탁 자산은 화려한 빌딩을 사는 대신 꿈을 꿀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속죄이자 마무리라고 믿었지요. 폭풍 같았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지수가 넘긴 장부는 가문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탄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빠 민주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처참했지만 지수의 마음에는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기묘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타버리고 남은 하얀재와 같았습니다.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지고 낡은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49제 날 그녀에게 남겼던 누군가에게는 모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조롱이었던 그 지폐입니다. 이제 지수에게 이 종이 한 장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지수 씨, 이번 달 장학생 명단 확정되었습니다. 직원의 조용한 목소리에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는 명단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그들의 간절한 사연들이 지수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그들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5만 원 한 장에 운명이 갈릴 것 같아 떨던 아무도 내밀어주지 않는 손을 기다리며 추위에 떨던 어린 지수의 모습 말이지요.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가장 똑똑해서도 가장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알고 그 고통을 타인의 권력으로 치환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돈 뒤에 가려진 인간의 민낯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신 것이었지요. 지수는 액자 속 낙관을 가만히 손끝으로 덧그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처럼 큰 호수는 이제 지수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쉽게 일렁이지 않는 깊고 단단한 호수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선처를 구하는 구차한 목소리였지요. 지수는 그 전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가 뉘우칠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걸어 나올 때 완성되는 것임을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그늘에서 멀리 걸어 나와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용서할 필요는 없단다. 다만 잊어버리렴. 내 인생을 그들의 그림자 속에 가두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기분 좋은 봄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밀려들어와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볍게 흩트렸습니다. 지수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올감했던 강대호 회장의 손녀라는 타이틀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강지수였습니다. 5만 원의 유산으로 가문을 지탱하던 썩은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터 위에 자신만의 나무를 심기 시작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구두 소리는 더 이상 차가운 대리석 위를 겉도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대지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명료한 리듬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노란 개나리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무게를 짊어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수는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배고프지 않아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가장 숭고한 거짓말에 대한 지수만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나 자신으로 서 있다는 자부심. 그 어떤 거액의 자산보다 그녀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인파 속으로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5만 원으로 산 진정한 자유. 지수의 인생은 이제 막 1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하얀 선을 그리며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선이 향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기묘한 여행은 그렇게 따뜻한 봄날의 일상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